뭡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다.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 지금과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시장을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권에 따라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되고 차기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대선이 끝난 시점 이후부터 지금과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시장을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도 공석, 총리도 공석, 장관도 공석, 관계부처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또 시장에 개입하는 주체가 사라지다 보니 각 개개인마다 본인 뜻대로 움직여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 정책 기조가 명확해지고 노선이 확실해지다 보니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거죠. 또 거기에 따라 규율과 규칙과 이 무질서했던 시장을 질서를 확립시키면서 긴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죠. 자, 그동안의 부동산 공약들,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내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세웠던 여러 대선의 공약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죠. 자, 2012년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GTX, DEF 노선을 또 신설하고 또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겠다. 또 임대차 3법 폐지, 종부세 폐지, 또 취득세 완화 등등 여러 정책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은 또 완화된 정책으로 실행이 되어 왔지만 대다수의 정책들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낮아진 상황에서 또 똑같은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택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도 낮아지고 부동산 공약도 똑같은 공약이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된 이런 시장에 앞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거래가 급감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무질서했던 시장이 질서가 확립되고 규율이 명확해지고 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움직였던 주체 그런 국민들은 긴장하고 또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집값은 폭등한다.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요. 그 정권에 따라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컨대 집값이 상승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양극화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자, 양극화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되죠. 집값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또 집값 상승에 따라서 또 임대차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도 크게 증가가 되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 또 그게 내수 악화를 만들게 되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되기 시작하고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연체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혹여나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게 된다면 이 모든 시한폭탄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또 여기에 국민들 간의 자산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야기되면서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뢰도를 잃게 되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국민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엔 집값이 상승되면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안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또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완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보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 연체율도 증가되고 또 미분양이 증가되면서 건설 경기도 악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완화를 통해서 다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집값이 상승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규제 정책을 하거나 규제를 유지하거나 그런 방안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완화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거의 역대 정부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요, 산업화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이 주요했죠. 그래서 수요가 집중하고 서울로 집중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말기, 이제 79년, 80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오일 쇼크까지 접어들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됐죠. 그래서 8% 했던 주담대를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약 30% 가까운 수치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긴축 정책을 활용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집값이 높아지면 여러 금융 규제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택지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개포동, 목동 또는 노원 이렇게 대규모의 지금의 재건축 아파트를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방안 대책도 내세우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의의를 두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또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또 88 올림픽 기준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86년도, 89년도까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이 88년도에 집권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 집권하는 그 당시 88년도부터 부동산 실명제를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과 비슷한 제도이죠. 그 당시에도 취득세가 2%였습니다. 근데 2주택 이상자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5에서 7%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등록세도 마찬가지 1.5%였던 게 3% 수준. 양도세도 2주택부터는 10% 중과, 3주택 이상은 20% 중과, 또 1년 이내 양도하면 50%, 그리고 2년 이내 양도하면 40%의 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금적인 규제 정책이 그 시기에부터 처음 도입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여기에 따라 갭 투자를 방지하는 방안들도 발표가 되었죠. 또 지금의 이 종합부동산세, 그 당시에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또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세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더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에 공급 방안 대책도 나왔죠. 주택 공급 200만 호.
그래서 1기 신도시까지 대규모로 짓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90년도, 93년도 노태우 정권의 말기 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 규제 잔재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문민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집값이 상승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규제 정책을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되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렇게 장기 침체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결국 말기에는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DJ가 집권하고 완화책을 활용을 했죠. 모든 노태우 정권의 이 규제 정책들을 전부 다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투자소가 들어오고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DJ 말기 때 규제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그 당시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2001년에 도입을 시작합니다. 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간 시점에 참여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높아져 있는 이 집값을 완화시켜 줍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규제 정책을 계속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참여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DJ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규제를 더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다가 집값이 또 큰 폭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점 이후에 MB 정권에서 집권을 하기 시작하죠.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당연히 완화 정책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다 해제시켜 줬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강남 3구는 지금처럼 규제 정책을 남겨놨었죠. 그리고 집값이 또 큰 폭으로 2010년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시켜줍니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면 완화하고 집값이 상승되면 규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더하거나 이런 정책안들을 계속 활용해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하락했던 시장에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것도 없죠. MB가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세금적인 감면 제도를 통해서 또 집값을 부양시킵니다. 부양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내수가 엄청나게 침체되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6년도 11월 달에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대다수의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 대상지역이 선정됐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달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파리 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시킨 거죠. 자, 따라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는 높아진 이 집값에 지속적인 규제를 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게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집값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거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간에 그렇게 높아진 집값에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규제를 더하거나 규제를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완화를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2022년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또 집값이 하락하면 규제를 계속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고 악화되는 시점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 규제의 부분을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023년 이후부터 집값이 또다시 반등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규제 정책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규제를 본격적으로 더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남겨놓거나 또는 규제를 더하거나 강남, 성구, 용산은 아예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규제를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집값이 높아져 있는 이런 실정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완화 정책을 활용할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높아진 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규제를 더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규제를 하는 순간 양극화는 해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내수가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셋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핀셋 부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은 아예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규제를 더하기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규제는 건드리지 않되 명분을 쌓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정책을 활용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명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한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거나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다.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가 정해지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이어질지 수요의 시장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15억이 있는 수요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거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생활비 다 빼고 지출할 수 있는 대출 원리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 수준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대출을 약 10억 정도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의 대출이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내가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25억짜리 아파트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실수요층들은 본인 자금 플러스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 구조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상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딱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LTV, DSR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5억 이 수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매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27억, 28억 호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2, 3억을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 마련이 어렵죠. 대출도 안 나오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금액도 딱 그 500만 원 선이 한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매매를 포기하거나 또는 적정 수준까지 하락하면 매수하겠다. 이런 대기 수요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7억, 28억 높아진 이 호가를 누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투자 수요가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투자 수요는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져도 그냥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자, 10억 현금이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30억. 자, 전세가율이 50%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이 15억이 산출이 되죠. 그러면 30억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현금 15억이 있는 수요는 집값이 높아지건 상급지 아파트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억, 28억은 투자 수요가 잡는 겁니다. 따라서 높아진 호가를 잡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잡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30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실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거품은 가격 왜곡을 시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하락할 때는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자, 따라서 이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 집값이 확대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요가 어때요? 완전히 급감했죠.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시장으로 전개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높아진 이 호가를 매도인들이 계속 고수는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급감해진 거죠. 지금 강남 3구 용산 거래량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시점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죠. 그러면 매도인 가운데서도 정말 급한 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두 분의 이 매도인들이 매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억, 28억까지 거래된 이 금액을 30억까지 올린 이 호가 매도인들이 갑자기 27억, 28억으로 호가를 한두 명이 낮추기 시작하죠. 그런데 실수요층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노선이 25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매도인들도 눈치를 보다가 계속 거래가 안 되면 금액을, 호가를 또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억 수준까지 도래되면 또 누군가는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락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두 건의 거래가 나타나면 또 눈치를 보다가 매도인들 가운데서도 호가를 낮추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매수인들이 그 금액된 매수를 꺼려하는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가 또 계속 이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심리적으로 매수인보다 매도인의 심리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호가를 더 낮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집값이 하락하는 1순위, 매수인의 심리가 먼저 꺾인다. 그리고 두 번째, 꺾인 매수인의 심리를 본 매도인이 호가를 낮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낮춘 호가를 매수인이 한두 건의 거래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서 하락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 거래가 된 걸 확인하는 다른 매도인들이 또 네 번째,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젠 반대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가격 상승이 제한적,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가격 상승이 확대된다. 그런데 이제는 강남 3구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이젠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실수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죠. 어떤 정부가 보더라도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집값 상승이 제한적이구나. 그리고 수요가 급감하면 자연스럽게 호가가 낮아지는 거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선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안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이미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축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실거주자한테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가 신청을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 4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자라고 한다면 종전 본인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를 주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4개월 이내에. 이게 실제로 지금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렵겠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6개월 이내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또 임차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도 잘 맞춰져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스크도 있는 실정이다. 그럼 당연히 토지가 지정된 지역에 매매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축 아파트만 규제가 된 게 아니라 입주권도 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리 처분이 난 이후에 이 주택들도 입주권으로 보죠. 그래서 아파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입주권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에도 마찬가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입주권에도 투자수요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매매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제 투자수요는 어디로 봅니까? 분양권 시장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 전매 또한 마찬가지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자, 목적이 투자인데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면 이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지 못하죠. 따라서 기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 또 입주권 시장, 이 모든 시장에 투자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포, 또 성동구, 광진구, 또는 뭐 강동구, 이렇게 강남 3구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 일대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자, 토지가 확대 지정이 되면 수요가 풍선효과로 그런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래가 폭발하고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할 거다. 이렇게 전망한 전문가들이 거의 100%였고 또 여러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전부 다 다뤄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시장을 보니까 어떻죠? 그런 풍선효과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풍선효과 같은 건 아예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해드렸냐? 자, 대치동을 봤던 투자 수요가 대치동에 만약에 토지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와 인접되어 있는 서열이 비슷한 도곡동, 개포동 지역 일대까지는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지역 전체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뿐만 아니라 행정동을 넘어서서 이젠 지역구까지 포함시켰죠. 근데 강남구가 아니면 그러면 서초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초구까지도 확대 연계해서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강남 3구를 보셨던 수요가, 대치동을 봤던 수요가 그렇다면 강남 3구에 투자를 못하니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입지 서열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강동구에 가서 투자를 합니까? 집값 자체가 아예 다른데, 그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풍선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풍선효과라는 건 거래가 폭발하면서 집값이 상승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래 폭발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인접되어 있는 지역도 거래가 완전히 급감하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만약에 그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과열이 된다면, 집값 상승의 과열이 시작한다면 그 지역까지도 토제로 확대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강남 3구 지역 일대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자,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있어 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인근 시세 한 80%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러면 2년 거주해야 되고요. 또 뭐 80에서 또 100%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럼 3년 거주. 또 100% 초과된다? 그럼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초과하진 않죠. 그래서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강남 3구의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일대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면 투자 수요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도 코를 푸는 격이 되는 여러 가지의 정책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 지정이 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규제 지역으로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죠. 그런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투자자인데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 전체 시세 차익의 비과세를 받아요.
들어가기가 꺼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제도도 아직도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줬습니다. 다만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은 뭐예요? 어차피 이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제예요. 원래 규제입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거든요. 이걸 언제 완화해줬냐?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했던 22년도에 완화를 해줬었습니다. 22년 상반기에. 자, 그 당시에 집값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공급이 없는 겁니다.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좀 나와야 이게 하락 거래도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 팔 수가 없죠. 양도세 중과니까. 그래서 매물을 좀 추리하고자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닌 거죠. 오히려 매물은 지금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2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이 한시적 유예 제도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중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투자수요가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죠. 또 양도세 중과 되기 전에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매물 출회 현상으로 공급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락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일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취득세 중과 제도도 있죠. 이것도 조정 대상적 2주택부터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럼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또 분양권 전매도 있죠.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 비규제 가운데서도 우리 과밀 억제 권역 지역 일대들이 있거든요. 서울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인데 1년이죠, 1년. 또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은 6개월. 그럼 6개월, 1년 뒤에 팔 수 있는 이 분양권을 조정 대상적이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는. 따라서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만들어 놓는 이 제도가 조정 대상적 제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 지정하면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만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면 수요가 급감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네 번째, 다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또 하면 투자 수요가 제한되죠. 자, 지금은 규제 지역 내에선 LTV 30%, 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다주택은 LTV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LTV 0%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면 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겠죠. 자, 기존에는 우리 15기 초과된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그리고 22년 11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대출이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대출이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 50%, 다주택은 30%가 나오죠. 따라서 다주택의 이 대출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다주택은 대출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그리고 주택구입 목적에 대한 사업자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약정서 다 작성하죠. 사업자 대출 받을 때.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이거 받고 주택 사면 신용등급 낮아지고 또 6개월 이내에 상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주택에 관한 대출이 불가능한 이런 핸디캡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대출 금지가 들어가게 되면 투자수요가 들어가기 못한다. 다섯 번째, 조건부 전세 대출. 갭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전세를 맞추면서 동시에 매매와 전세 잔금을 치르는 갭 투자가 대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아예 불가능. 그걸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얘가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토지가 강남 3구
용산까지 확대 지정됐는데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지역 일대로 수요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투자자가. 그리고 투자자는 전세 낀 매물보다는 전세를 맞추면서 계약을 원합니다. 그래야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 진행되면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끔 만들어 놓는 정책이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규제이지만 이 전세에 대한 규제가 결국엔 임대인의 규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규제로 들어가게 된다. 아예 갭 투자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전세 낀 매물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전세 낀 매물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지금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을 매매하게 될 경우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세 낀 매물들은 2년 전, 23년 그때 집값이 큰 폭으로 폭락했을 때, 그리고 전세 가격도 폭락했을 때 맞춰진 세입자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전세 금액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낮은 전세 금액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껴져 있는 매물보다는 전세를 새롭게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매물로 접근하는 투자수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거는 조건부 전세 대출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세 보증보험 한도 축소가 되었죠. 100%까지 허그가 보증을 해줬던 전세 보증보험, 이걸 90%로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럼 은행권에서도 10%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90% 정도만 대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입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세입자도 오히려 그 집을 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하급지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으로 전개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거 도입되면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세입자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감소되는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내 투자 금액이 왕창 들어간다. 그럼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 자, 계약갱신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지금은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권을 5% 이내로 다시 꾸준히 활용해야 되고, 이게 26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유예를 줬습니다. 자, 근데 그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된 강남 같은 지역일 때는 그럼 1세대 1주택 투자 수요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는 무주택 수요도 전세 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강남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인데, 이렇게 갱신권을 활용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강남에 들어가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게 퇴색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상세하기 위해서는 26년 12월 31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그 시점에 손 안 대고 그냥 자동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코를 푸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강남 같은 지역 일대, 조정 대상 지역 일대로 투자 수요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또 세입자의 임차 불안감이 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전세 금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폐지를 시켰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거를 복원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나오지 않고
차라리 거기에 준하는 이런 갱신권, 상생 임대인 혜택 같은 그런 갱신권 활용으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또 종부세도 합산배제. 이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거는 그냥 아예 주택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그냥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그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혜택이 굉장히 컸던 혜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아닌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 과세 특례라는 건 뭐냐면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합산은 되되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공제를 부여하고 세액 공제 최대 장기 보유 또 고령자 공제까지 포함해서 80% 그런 과세 특례를 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장특 공제 혜택도 부여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투자자는 10년 보유하면 20%를 주고 15년 보유하면 최대 30%를 부여합니다. 근데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추가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을 보유한 시점에서부터 2%를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그래서 10년까지 최대 10%를 추가 공제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0년 보유를 했다? 그러면 6년부터 2%, 10년이면 10% 추가 공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0%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면 임대인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또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전세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목적, 그리고 이런 조정 대상적 일대에 비과세 여기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제도로 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9번째, 서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자본들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핀셋 부양, 지방 아파트를 부양하는 정책을 이미 예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로 이제 자본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투자 수요도 비싼 서울 지역 일대가 아니라 서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대를 보겠죠. 그런 주택이나.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방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주택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차기 정부에 들어오는 여러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이 재개발을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속도를 제고시켜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서울 주택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에 지정된 빌라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럼 이런 시장으로 또 투자수가 들어갈 수 있죠. 또는 주식시장으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이런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게끔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작년이죠. 9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부터 미국 장세가 완전히 꺾이게 될 거다. 급변하게 될 거다. 그리고 2월 내지 3월 달에 폭락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적절하게 입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2채를 전부 다 청산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 자금으로 저는 주식시장에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돈 10억 넣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식의 수익률이 지금 저가에 잡았는데 지금 수익률이 20% 이상 났습니다. 자, 주식이건 코인이건 뭐예요?
장기 보유하는 건 최악인 겁니다. 수요가 들어가는 시장은 뭡니까? 파동이 셉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주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익절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더리움 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250만 원에 잡았습니다. 25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얼마 갈 거냐? 제가 봤을 땐 거의 3배 갑니다. 3배 갑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땐 2억 5천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어디 들어가요? 주식이랑 코인 들어가 있다고 지금 대부분이. 그리고 서울 주택 재개발. 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는 지방 아파트. 이렇게 분산으로 지금 자본들이 이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돈 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담받으셨던 분들에게 제가 주시장에 돈 다 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셨던 분들 대부분이 전부 다 손절 봐서 크게 손실을 보셨거나 또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물려 있거나 누구는 돈을 크게 벌고 있는데 누구는 계속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점 매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이 필요하죠. 현금이. 현금을 쥐고 있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좋은 기회, 저점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그걸 활용하려면 현금으로 활용하지 뭘로 활용합니까? 따라서 주식과 코인, 서울 주택재개발, 지방 아파트로 자본이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정책을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뭡니까? 이런 시장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선 지금 첫 번째 토호제 확대 지정이 됐고 또 다주택 대출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건부 전세 대출 됐고 전세 보증보험 한도 축소가 됐고 그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또 서울 아파트 자본 분산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는 과정인데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양 정책이 여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따라서 이제는 실수 장세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데 실수요 장세에선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 제한적인 것들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여왔습니다. 자, 2024년 4, 4분기, 25년 1, 4분기입니다. 자, GDP 성장률이 작년에도요 0.1%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2%.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약 0.8%로 전망치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1.5에서.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죠. 1.5% 이거 말이 안 더 낮아질 거다. 더 낮아질 거다. 0%대 오히려 역성장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기 대비입니다. 비농립업 GDP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3%. 그리고 농립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아, 농립업은 지금 성장이 좋구나. 근데 농업, 어업을 제외한 나머지 성장은 마이너스다. 제조업이건 건설업이건 뭐건 전부 다. 지금 제조업도 마이너스 0.8. 그리고 건설업도 마이너스 1.5. 서비스업도 0. 지금 너무나도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ICT 산업, 뭐 반도체, 뭐 휴대폰, 소프트웨어, 뭐 이런 등등. 얘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얘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ICT 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지출. 어디에 지출을 많이 했냐? 민간 소비 마이너스 0.1%. 설비 투자 마이너스 2.1%. 건설 투자 마이너스 3.2%. 재화 수출 마이너스 1.9%. 재화 수입 마이너스 3.1%. 내수 마이너스 0.7%. 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다.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계 신용 잔액 기준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자, 신용카드 그 쓴 내역 아직 그 외상으로 잡혀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계 신용을 보게 되면 2022년도 1867조, 23년 1885조, 24년 1925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증가된 모습을 보고 계셨고, 지금 25년 1분기 기준에서 1928조. 계속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가계대출 증가율도 엄청납니다. 1749조에서 1800조, 지금은 1810조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자, 주택담보대출 22년 754조, 24년 839조, 거의 840조 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25년 1분기 855조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되는 모습, 그리고 뭐 보험사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보게 돼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합니다. 258조, 지금 현재 24년 284조, 그리고 25년 1분기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77조. 근데 1금융권에서 엄청나게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으로 가면서 오히려 내수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25년 3월 달에 주담대 2조 5천억 정도, 25년 4월 달 주담대 3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은행 자체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감소됐습니다. 왜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디딤돌, 보금자리론 이런 거, 집단대출, 전세대출 이런 거 다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일반 은행 입장에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4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가. 그런데 2월달, 3월달 토호제가 풀리고 나서 주담대가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4월달에 4조 8천억보다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보통 한 2, 3개월 뒤에 받기 때문에 시차가 좀 뒤로 밀리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주담대가 크게 증가된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봤을 때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되기 시작한다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주담대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둔화되고 구매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럼 내수 침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근데 여기에 연체율까지 증가되네요. 자, 원화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보게 되면 25년 2월 달에 0.58%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22년 2월 달에 0.25%였는데 원화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게 되면 3.8%입니다. 25년 2월 달 기준. 자, 기존에는 2% 이하로 떨어져야 안정권인데 계속 2%대를 유지했는데 지금 3.8%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돈도 지금 연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십니까? 구매력을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수 침체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이 구매력을 확대시키려면 어떤 방안을 써야 됩니까? 지금 투자 수요는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실수요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실수요한테까지 세금적인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더 약화될 수 있죠. 소비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출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1주택에 대한 이 세제는 완화된 세제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다만 대출이 증가되면 구매력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겁니다. 나가지 않아야 할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10억 대출 받아요.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거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만약에 대출 안 받는다면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침체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 가계대출을 줄인다면. 그 줄이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조정 대상이죠. 지금 LTV 50%인데 이 50%를 제가 봤을 때 10%포인트 정도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 강남 같은 지역 일대도 대출 한도가 DSR 말고도 LTV를 규제하면서 한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높아진 이 집을 매매하는 수요도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트 DSR 3단계 이미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게 되면 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쉽게 관리가 되죠. 금융위에서 또 금감원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규제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쪽인 거죠. 대출 총량 관리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진행됐던 걸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텔스 DSR 3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도 마찬가지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되 규제는 손을 보지 않고 이런 대출 한도만 축소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수요는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시켰고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안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세금적인 규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규제만으로도 투자 수요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렸고 실수요 장세로 넘어가는데 이 실수요도 마찬가지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출 한도를 조금씩 축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서 구매력을 좀 더 확대시키고 내수 침체도 대응하게 되고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안들은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리고 특례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예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한이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전 상태로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 또 금융위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대출 한도 축소를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의 대응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안 따라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면 집값 상승폭은 없습니다. 실수요로 넘어오는데 이 실수요의 심리를 저하시킨다면 그리고 실수요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집값 상승은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더 다분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